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웅진에 대한 기업 분석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웅진이 굉장히 대규모의 M&A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M&A 건을 좀 분석을 하고, 특히 웅진이 그 회사를 인수합병함에 있어서 어떤 딜 구조를 가져다 썼느냐, 그리고 이번 인수합병 때문에 혹시 웅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투자자인 저는 이번에 M&A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웅진의 최근 주가를 제가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캡처한 날 기준으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라고 하는 상조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떠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조 1위라고 하는 그 규모가 뭐 매출 기준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선수금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상조 산업은 보통은 뭐 우리가 뒤에서 보여드릴 부금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프리드라이프가 1등인데 이 회사를 웅진이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뜨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를 어떻게 인수하는지 그 금액, 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 툴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인수금융으로도 자금을 조달하고요, 연구차로도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대출도 따로 받습니다. 그 중에 인수금융 6천억을 조달을 하는 거는 그래도 다행히도 웅진이 자기 명의로 조달하는 거는 아닙니다. 프리드라이프 명의로 조달을 하게 될 거라서, 뭐 물론 이제 프리드라이프가 웅진의 종속기업이 되면서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저 이제 차입금이 뜨게 되겠지만, 어쨌든 명의상으로는 당장 웅진의 부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웅진이 자체적인 명의로 조달하는 자금은 연구체하고 담보대출입니다. 연구체에 1,000억 발행하고요. 이건 웅진에서 발행을 하고요. 또 웅진이 자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뭐 렉스필드나 플레이도시 관련된 그 자산들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 게 또 1,8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인수자금은 8,830억 정도가 되고요.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웅진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게 되는 차입금, 연구체하고 담보대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한 1년에 43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M&A 구조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웅진이 저 차입금과 저 부채 부담, 그리고 저 이자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웅진의 작년도 사업 보고서 가가지고요, 금융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봤습니다. 단기 차입금부터 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 장기 차입금, 사채 이렇게 쭉 합하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금융부채가 4천억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자산 총계가 9,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는 42%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캐시플로우 관점으로 이걸 저희가 바꿔보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310억 정도가 났는데 이자 비용이 작년 한 해 동안 243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1.3배 조금 덜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은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이자 비용은 10배 이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이자 비용이 1.3배니까 굉장히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근데 작년도 말 기준으로의 차입 상황이고, 여기서 웅진 명의로 추가 대출이 들어가는 게 앞에서 뭐 연구제 1,000억, 담보대출 1,800억 해서 총 2,830억 추가가 되니까 아마 앞으로는 차입금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이자 보상 비율은 더 떨어질 그런 우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웅진의 기존 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M&A를 이번에 실행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프리드라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회사길래 웅진이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인수를 하려고 하느냐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상조회사가 돈을 어떻게 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 돈을 내잖아요. 월 납입금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뭐 가족분들 중에 상조 가입을 한 그 우리 어르신께서 작고 하시면 장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프리드라이프라고 하는 상조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조회사들, 프리드라이프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뭐였죠? 뭐 보람상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그 비용 구조를 뜯어다 보면 실제로 그 장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마진을 남기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진이 남기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느냐? 회사 재무상태표를 가보면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산이 2조 9천억이에요, 프리드라이프가. 근데 부채가 2조 7천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자본이 한 2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자산으로 도대체 뭘 가지고 있고 도대체 뭘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냐 살펴보면, 자산은
그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근데 뭘 되게 많이 가지고 있냐면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펀드도 가입을 해놨고요. 뭐 투자 조합 같은 거에 지분도 들고 있고 주식을 들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는 제가 뭐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부채, 이거는 다른 제조업 베이스에서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부금선수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단어일 수가 있으니까 부금선수금을 회사가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부금선수금은 연결 실체가, 그러니까 프리드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부터 매월 정해진 기간에 따라 불입받은 금액이며 동부금선수금은 소비자의 장래 등 약정된 행사 수행 시 수익을 인식하여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보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달이 보험료라는 걸 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보험사에다가 넘긴 그 리스크, 뭐 사고가 됐든 뭐 여러분 안보험이 됐든 뭐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가 됐든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죠. 사실은 그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진다는 얘기거든요.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금을 낼 겁니다. 월 부금을 납입을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네들은 관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죠. 금융자산을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작고하셨어요? 그러면 프리드라이프한테 전화하면 거기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그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금을 납입하는 기간을 프리드라이프는 벌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면 이게 정말 보험업처럼 굉장히 부금선수금의 규모가 커지거든요. 보험업처럼 운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험업으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보험업과는 엄밀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재벌가분들의 굉장히 우리 이제 나이가 어리신 우리 자제분들께서 상조회사를 한 개, 두 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업은 엄청난 규제 산업입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빡센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은 고객들에게 그 예수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온다라고 해서 그걸 자기 맘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이 스트릭트하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상조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게 제가 알기로 5년 전이나 7년 전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상조회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보험회사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규제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에 비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제 없는 보험업 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리드라이프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요, 1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3,600억을 버는데 그거 가지고 다 뭐 하냐면 투자활동으로 유출을 합니다. 2,600억이 빠져나가요. 그게 어디로 빠져나가냐 보면 여러분들, 자, 장단기 금융상품의 취득, 뭐 단기 대여금, 토지 취득, 건물 취득,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기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다 금융상품, 금융자산 관련된 것들이 많죠. 이게 상조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재무제표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웅진 입장에서 이게 되게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는데 과연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리드라이프가 어쨌든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웅진이 어느 정도 이 채무 부담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밑에 자회사 프리드라이프에서 그거를 커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담인 것 같고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 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의식이 시작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구조는 굉장히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빠지고 있죠.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제 뭐 연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수령해야 되는 이제 노인층은 점점해서 늘어나는 정말 역피라미드 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고 특히 더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웅진이라고 하는 그룹의 가장 이제 메이저한 계열사는 웅진 싱크빅, 우리 애기들이 이제 교육하는 웅진 싱크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장기적인 성장성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리드라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연령층을 타겟팅을 하느냐 보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뭔가 상조 관련된 이벤트가 생길 확률이 높은 분들이 고객으로 들어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클래스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피라미드 구조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리스크를 잘 대처하고 있는
그런 M&A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싱크빅에서 성장성이 훼손이 되는 거를 프리드라이브로 조금 만회를 하면서 인구 구조가 약간 안정화가 되는, 그러니까 회사의 타겟 인구 구조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회사 인수하는데 8,830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6천억은 프리드라이브 명의의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거다 보니까 웅진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적은 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번 M&A를 추진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는데 살펴보니까 웅진의 재무 구조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라이프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인수를 했는가 봤더니 그 자체로도 규제 없는 보험업처럼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더군다나 웅진 싱크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 구조에서의 문제점을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렇게 무리해서라도 인수를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주가가 나름 괜찮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M&A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무슨 돈 들여가지고 다른 회사 사 이러고 바로 무시하고 막 근거 없게 비난하고 하실 게 아니라 진짜 왜 했을까? 이게 혹시 도움이 될 것들은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